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술에 사용되는 보형물에 관한 것입니다. 보형물에 관한 이야기만 하루 종일 해도 사실 시간이 허락하지 않겠죠. 사실 이제 진료실에서 가장 환자분한테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보형물을 내가 써야 되느냐 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언젠가는 조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간략하게, 그래도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 보형물들이 이 보형물은 이렇고 저 보형물은 저렇더라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회사들마다 자신들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익 집단들이 혼재하는 그런 와중에서 사람의 몸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최대한 이제 객관적으로 사실에 기반해서 또 이제 의사로서의 저의 경험에 기반해서 또 설명을 한번 최대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장 좋은 보형물은 어떤 것이냐? 최고의 보형물, 이제 베스트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어떤 이제 머릿속에만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베스트 임플란트는 아직까지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내구성이 있어야 되겠죠. 터지면 곤란하니까요. 보형물 수술을 할 때 누구나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열이자 보형물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결국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아주 또 막연한 공포심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최대한 보형물이 파열이 안 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안정성인데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부분인데 중요합니다. 자, 이게 화면에서 어떻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꺼낸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형물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있죠. 오랫동안 이렇게 쭈그러뜨리는 힘을 받은 겁니다. 코이시브 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액체 상태, 고체와 액체가 어떤 중간 정도에 상응해서 인체를 흉내내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쇠처럼 바깥에서 오는 힘에 완전히 견딜 수는 없어요. 어떤 힘이 오면은 반드시 변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대한 변형이 덜 오는 게 좋겠죠. 자, 그런 부분이 안정성이에요. 그리고 보형물을 이제 세워놨을 때 지금 이 보형물은 스몰스탑이 라운드 보형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서 있습니다. 이제 보형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형물이 이런 원반형이잖아요. 사람은 서서 다니기 때문에 이 원반형의 보형물이 동그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쭈그러진다고 하면은 이 탑 부분의 볼륨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볼륨이 다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고 윗부분의 볼륨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쭈그러진 상태에서 있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윗볼륨이 없어지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이제 젊은 사람들의 가슴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힘들겠죠. 자, 그런 부분이 안정성입니다. 형태를 보존하는, 형태를 메모리해서 보존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좋은 보형물입니다. 외부에서 힘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뒤틀리고 저렇게 오면 저렇게 뒤틀리고 이렇게 되면은 보형물로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안정이 아니고 받침 하나 틀린다고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보형물 수술에서 가장 많은 재수술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구축입니다. 최대한 구축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보형물을 만들 수 없느냐.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가슴 수술에 있어가지고선 하나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어쨌든 이제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많이 안 일어날수록 또 좋은 보형물이죠. 그리고 당연한 부분이지만 인체와 유사해야 됩니다. 인체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몸이랑 비슷한 그런 성분과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예컨대 이제 자기 가슴의 모양이 어떤 이제 뒤틀려 있거나 어떤 이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 유방암을 수술해서 한 반 정도가 띄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양쪽에 짝재가 있다. 그러면 그 띄어져 나간 그런 가슴의 어떤 뒤틀린 모양을 복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훌륭한 보형물이죠. 이렇게 가장 좋은 임플란트를 구성할 수 있는 항목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얘네들끼리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인체 유사성이 좋으려고 그러면 유방의 원래 이제 구조는 팻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보들보들하죠. 보형물이 보들보들할수록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들보들 하려고 하면은 보형물이,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보형물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얼핏 봐도 이 보형물은 상당히 내구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겉에 이 껍데기가 두꺼워요. 두껍고 속 안의 젤들은 상당히 강하게 교차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분자 구조상 좀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전율이 높습니다. 즉 이런 외피, 주머니 속에다가 젤을 채운 것이 보형물인데, 주머니 속에 젤을 얼마나 많이 채웠느냐, 100%까지 빵빵히 채웠느냐, 아니면은 한 80% 이 정도로 조금 슬쩍 채웠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도 보형물을 만질 때의 촉감이 달라지죠. 이렇게 내구성이 강해 보이는 보형물은 당연히 외피가 두껍고 젤은 단단히 뭉쳐있고 그리고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구성은 굉장히 좋은 거고 안정성도 아주 좋은 보형물이 되겠죠. 근데 인체 유사성은 떨어지겠죠. 즉 만져봤을 때의 촉감은 좀 단단한 게 아닌가, 자, 이런 느낌이 좀 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보형물을 이제 보면은 외피가 얇아요. 그리고 보형물도 교차 결합되는 정도, 또 이제 밀도, 그리고 외피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젤의 어떤 그 충전율, 이것도 아까 본 보형물보다 좀 더 이제 낮다. 자, 그러면은 그런 보형물들은 내구성은 떨어지겠죠. 인체 유사성은 좋은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항목들이 모순되고 충돌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보형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보형물을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경우에는 이 보형물이 좋고 어떤 경우는 저 보형물이 좋다, 이렇게 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이제 상담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누구가 이제 어떤 보형물로 이제 수술했다고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나오던데, 그걸 보니까 이제 나도 모양도 좋고 뭐 감촉도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 회사 거 이제 그 타입으로 해줘라. 자,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그 가슴의 어떤 다른 특성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실 때, 그때 이제 상담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본인 가슴의 어떤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보형물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항상 뭐 핸드백 살 때처럼 뭐 이제 뭐 1000만원짜리 있고 뭐 800만원짜리 있고 뭐 200만원짜리 있고 뭐 보세 5만원짜리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형물이 나눠지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자, 일단은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형물들의 어떤 이제 본론적인 분류를 한번 이제 나눠보죠. 자, 일단 보형물에는 다 이제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보형물은 나트레라고 써져 있는데, 나트레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제조사인데, 이 보형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그 공장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계속 바뀌었어요. 이제 맨 처음에는 우리가 맥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렸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나메드라고 하는 이제 상표가 또 찍혔다가, 지금은 또 엘러간이라는 회사에서 그 공장과 회사를 흡수, M&A를 해서 지금에 이제 이루고 있죠. 이런 이제 아주 메머드급, 아주 큰 회사들이 이제 있어요. 한 두세 개. 자, 멘토르는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엘러간은 뭐 존슨앤존슨만큼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큰 다국적 기업이에요. 거기서 나트레라고 하는 이제 보형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리메드는 이제 브라질에 이제 거점을 둔 회사입니다. 이렇게 세 개 회사들의 보형물이 전 세계 시장을 사실은 이제 석권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회사들은
여기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좀 이제 중소기업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죠. 어느 회사 거가 제일 좋아요? 끊임없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서 거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 뭐 강의의 끝에서도 이제 겨우 한 번 더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품이 아니라 의사의 손이다. 의사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환자를 성실하게 보고 수술 똑바로 했을 때에는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제품을 뭐를 쓰면은 이제 잘 되고, 어느 회사 거를 쓰면 이렇게 되고, 저 회사 거를 쓰면 이렇게 되고, 이 생각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일단은 요 얘기를 하기 앞서 가지고 유방수술의 어떤 대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엘리자베스 핀들리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유방 성형의 이제 권위자가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핀들리 선생이 처음으로 이제 기술을 한 것이 후기 장액종과 더블 캡슐이라고 하는 부작용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학자들이 그거 존재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후기 장액종이 발생하더라 어떤 경우에 이런 케이스들을 갖다가 연달아 발표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학계에서 이제 거의 인정받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이제 됐는데, 유방술의 부작용에 있어서 핀들리 선생이 이야기했던 거는 오로지 엘러간의 텍스처드 보형물들에만 후기 장애증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걸 이제 발표를 하니까 다른 어떤 유방 성형의 어떤 대가들, 뭐 피셔, 핸델, 뭐 이제 이런 분들이 핀들리 선생한테 이제 계속 어떤 좀 공격적인 어떤 그런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당신 수술 잘못해서 그랬던 게 아니냐. 나는 그거 쓰면서 그런 일이 없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겠어요? 핀들리 선생은 엘러간과 재정적으로 무관한 사람이었고, 엘러간을 두둔하는 의사들은 엘러간과 재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핀들리 선생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느 회사의 보형물이 어떤 게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객관적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즉 이제 이런 대가들조차도 객관적으로 어떤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객관적으로 서 있지를 못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근데 저는 이제 대가가 아니라서 그래도 이런 분들보다 학술적인 어떤 역량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저는 어디에서도 돈을 안 받거든요. FDA 승인을 받은 보형물들이 이제 어떤 거냐, 좀 인터넷을 보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지금 얘기한 멘토르, 엘러간, 실리메드, 실리메드 미국 법인 시엔트라인데 이렇게 세 군데의 회사의 보형물들만 FDA 승인을 받고 있어요. 나머지 모든 보형물들은 FDA를 못 받았습니다. CE 인증을 받은 보형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한 5개 정도. 이 미국 회사들을 제외하고요. 네, FDA 승인을 받은 보형물과 CE 승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보형물들에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들 또 물어보시죠. FDA가 굉장히 까다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FDA를 통과를 못했으면 못 쓸 보형물이냐, 그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FDA는 시중에 나오는 모든 보형물들을 전수조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이 회사들이 미국에서 우리가 판권을 갖고서 이 물건을 팔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FDA에서 뭘 요구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승인을 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중요한 회사들이 이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FDA에다가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그 의미인데 FDA가 요구하는 데이터 서류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걸 다 맞춰주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방대한 데이터가 이제 필요해서 FDA를 일단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야, 그만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제 안심하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정말 까다로우니까. 근데 FDA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저건 몹쓸 보형물이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는 어디가 있느냐.
자, 폴리테, 세빈, 벨라겔, 모티바, 그 다음에 유로실리콘. 자, 이 정도를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하도 많아서 저도 가끔 까먹을 때가 있는데, 자, 폴리텍은 독일 회사고, 세빈하고 유로실리콘은 프랑스 회사입니다. 벨라겔은 국내고, 모티바는 미국 회사죠. 모티바는 좀 희한한 게 본사가 미국에 있고 공장이 코스타리카에 있는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FDA 승인을 안 받았어요. FDA 승인을 갖다 요청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은 미국 내 판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FDA를 얻는데, 이 회사는 그렇다. 자, 나머지는 다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죠. 벨라겔 빼고. 이 회사들은 전부 CE 인증을 이제 받았어요. 왜냐? 유럽 시장이 자기네들의 어떤 주 무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CE는 아무래도 FDA보다는 좀 더 빨리 나와요. 좀 더 이제 물론 이제 그렇다고 대충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FDA보다는 그래도 좀 빨리빨리 이렇게 좀 해주는 편이다. 좀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식약처의 어떤 뭐 서류를 또 이제 보내서 또 승인 과정을 받았죠. 저는 이제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거의 모든 보형물을 다 써봤어요. 이 모든 보형물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 보형물들이 어떤 자기들이 각기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이 다르고 설계자가 다르고 디자인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환자의 어떤 상태, 환자의 유방의 오리지널 갖고 있는 환자의 문제점,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얘네들 중에 뭐는 이제 명품이고 뭐는 보세고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명품적인 이제 보형물,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이디어란 모든 조건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 보형물이 사실 있을 수가 없는데, 설사 있다 좀 치더라도 그런 기술이 나왔다고 하면은 모두 앞다퉈서 이제 따라 하겠죠. 왜냐면은 딱 써보면 딱 아니까, 딱 써보면 단박 아니까 사람들이 저거 너무 좋은데. 보형물 수술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 브라질이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하위권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슴술에 있어가지고 선진국은 미국, 브라질이고요. 우리나라 거기에 쫓아가는 좀 입장인데, 이 중에서 진짜 명품이 있다 라고 하면 미국서부터 전부 그걸로 교체가 됐겠죠. 그리고 유럽에도 전부 이제 그걸로 교체가 됐겠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형물들은 그냥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이 좁은 나라에서 수도 없이 이제 많은 보형물도 들어오고, 또 병원들이 너무 이제 난리로 하면서 좀 근거가 없는 이제 광고와 선전들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만큼 이제 환자들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보형물을 내가 골라야 되느냐에 대해서 더 혼란을 좀 심하게 이제 맡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회사 얘기를 일단 이 정도까지 이제 해놓고요. 자,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과 뭐 텍스처 타입 보형물, 뭐 마이크로 텍스처,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게 좋으냐. 자, 그 다음에 그 질문이 나오겠죠. 실리콘 보형물은 겉에 있는 그 껍데기, 표피와 속 안에 있는 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피도 실리콘이고 젤도 실리콘이에요.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텍스처들은 뭐냐면은 표피에다가 울퉁불퉁한 이제 돌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걸 만드는 방식이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자, 표피를 왜 울퉁불퉁하게 처리를 했겠느냐. 그거를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잘 고민을 안 하셔요. 표피가 울퉁불퉁하다고 하는 거는 코팅 하나 더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두꺼워지고 만져봤을 때는 더 덜 말랑말랑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근데 있겠죠. 일부러 소프트하지 않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고. 왜 텍스처링을 했느냐?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보형물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흉터살 같은 파이버들이 막 자라나면서 얘네들이 이제 한쪽으로 쭉 배열이 되니까 아주 질기고 딱딱하게 되면서 보형물을 압박하는 식으로 이제 변해 나가는 것이 구축 현상인데, 이렇게 표현을 매끈하게 하지 말고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살들이 이렇게 자라 들어오면서 그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이제 배열되어 있는 어떤 피마의 구조를 깰 수 있지 않느냐, 초반부터. 그러면 이제 구축을 이제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게 성공했느냐? 반 정도 성공했다고 이제 보면 이제 맞아요. 이제 물론 의사들은 지금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서 이제 논란을 이제 하고 있고, 사실은 결론이 아직도 이제 안 나왔어요. 그만큼 어떤 이제 인체에 대해서 이제 하는 수술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10년, 20년 계속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의 이제 논문이 나오고, 그런 논문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게 학설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의 과학적인 진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이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스무스 타입 보형물보다는 텍스처드 보형물이 근육 위쪽에 놓였을 때 더 구축이 방지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냥 비슷하다. 그러나 근육 아래에 보형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텍스처드나 스무스나 구축 발생률 차이가 없다고 지금 대부분의 의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 성공한 거라고 봐야죠. 그럼 마이크로 텍스처드는 뭐냐? 어떻게 보면은 텍스처드의 어떤 장점, 이제 부작용 위험률을 좀 더 낮추고, 또 스무스의 장점 뭐죠? 좀 더 감촉이 이제 소프트하고 인체를 더 흉내내는 이제 느낌이 강하죠. 그런 거를 다 섞어가지고서는 좀 더 돌기가 좀 더 유약하게 이제 그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은 이게 잘 팔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매니팩처러들이 만들어낸 보형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 텍스처에 대한 어떤 자료는 전무하다시피 가장 유명한 학술지, 논문지, 교과서 이런 데에도 마이크로 텍스처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제 생산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연구도 지금 시작하는 마당이라고 이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텍스처가 과연 부작용을 줄이느냐, 그거는 맞다 아니다라고 하는 자체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안 쌓여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수천 명의 환자를 5년 이상 관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의학적인 진실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마이크로 텍스처가 구축을 예방합니다, 이렇게 선정하는 건 굉장히 좀 학자로서 이제 양심을 갖다 버리는 일입니다. 지금은 연구 중이에요, 사실은. 그럼 마이크로 텍스처는 나쁜 건가요? 라고 이제 또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스무스나 텍스처나 마이크로 텍스처나 처음 얘기했듯이 똑같이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셋 다. 그냥 실리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리콘 보형물을 이제 다루는 의사 입장에서 환자에 따라서 잘 갈아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제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실리콘의 어떤 본질이 바뀌어진 것은 없어요, 이 모든 보형물 중에서.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라운드 타입 보형물을 써야 되느냐, 해부학적 형태의 그 물방울, 아나토믹 보형물을 써야 되느냐. 물방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워터드롭이죠. 워터드롭이라는 말을 안 써요, 영어권에서는.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어요, 물방울이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이제 뭐라고 쓰냐, 티어드롭이라고 이제 쓰기도 하고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아나토미컬 임플란트,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형태의 보형물, 또는 쉐이프드 임플란트, 이제 모양을 갖춘 보형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죠. 어쨌든 지금 그냥 물방울이라는 말을 이제 써볼게요. 물방울과 라운드 중에서 어떤 보형물이 더 좋으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물방울이 좋고 어떤 경우에 라운드가 좋으냐. 윗가슴을 최대한 많이 채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키가 큰 타입의 물방울을 제가 좀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주 모양이 안 잡혀 있고 살이 타이트한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누르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형물이 바깥에서 너무 많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물방울을 또 이제 권해드려요. 자, 하지만 오리지널 가슴이 형태 자체가 워낙에 좋은데 단지 컵수만 누리려고 하는 경우, 자, 그 경우에는
물방울보다는 라운드 쪽을 제가 좀 더 추천을 합니다.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게 선택을 해야 돼요. 짝가슴이라서 이쪽은 물방울을 써야 될 것 같고 이쪽은 라운드를 써야 되겠고, 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마지막 얘기를 해볼게요. 수많은 환자분들이 보형물이 어디 껴가 좋으냐, 어디 메이크업가 좋으냐, 그 다음에 스무스 텍스처를 뭘로 해야 되느냐, 물방울 해야 되냐, 라운드 해야 되냐, 여기까지는 맨날 물어봐요. 근데 형태 안정성, 즉 폼 스테이블러티라고 하는데, 폼 스테이블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근처까지 가신 분들도 제가 못 봤어요. 사실은 이제 소비자가 아닌, 소비자들이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이제 인터넷에 보고 공부를 한다고 해봤자 이 보형물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형태 안정성이에요. 이러한 이 실리콘 보형물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서부터 이제 따져봐야 돼. 뭔가 지금 현재 자기 가슴의 모양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왜 불만이 있느냐, 내 가슴 모양에 왜 불만이 있느냐. 자, 유방암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떼어내서, 또는 아주 큰 종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모양이 틀어져 있다. 당연히 그거는 가슴 모양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자기 가슴 모양을 이제 다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복원인데, 복원을 해주려고 하면, 바꿔주려고 하면은 보형물이 버텨줘야 돼요. 자기 어떤 유방의 외피, 유방이 이제 이루고 있는 어떤 껍데기, 이 껍데기들이 누르는 힘, 또 이쪽으로 비트는 힘, 저쪽으로 비트는 힘에 대항해서 보형물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모양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지 마침내 자기 살이 그쪽으로 늘어나면서 자연스러운 어떤 모양, 우리가 의도하는 모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과정이 전적으로 보형물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술 과정도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보형물을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한다 그러면 이렇게 인체의 어떤 일부를 변형시킬 수 있게끔 버티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인조 유방 보형, 인공 유방 보형물이 탄생하게 된 본질이거든요. 그것을 형태 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마른 환자분, 뭐 A컵도 이제 안 된다, 뭐 등판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이 늘어나줘야 돼요. 살이 늘어나긴 늘어나되 그냥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원래 갖고 태어난 가슴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늘어나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보형물이 인체의 어떤 이제 그 자연스러운 유방의 모양을 띄고 그 모양으로 버텨줘야지만 사람의 몸에서 그걸 따라가겠죠. 만약에 보형물이 힘이 없고 이제 매가리가 없다, 그냥 부들부들하기만 하고 형태를 계속 버텨주는 힘이 없다, 형태 안정성이 없는 거죠. 그거는 인체를 어떤 방향으로 복원하고 바꾸는 능력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보형물들도 이제 좋은 옵션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가슴일수록 더더욱 이 형태 안정성은 중요해집니다. 자, 이 환자는 형태 안정성이 강한 보형물이 그다지 필요가 없다, 자, 라고 생각될 때는 형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보형물을 써도 사실 돼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 원래 가슴이 워낙 좋은 경우, 그때는 그냥 부풀리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 환자는 형태 안정성이 너무 중요하다, 가슴명을 조금 많이 바꿔야 되겠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만큼 좀 단단하게 버텨주는 보형물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 이래서 보형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형물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플랜을 짜야 되고요. 그게 정상이고요. 정보를 감람하고 있는데 자신한테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뭔지 그거를 취사 선택을 하기에는 사실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제 사전 정보에 이제 너무 의존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이제 진행하시다가 보니까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이 보형물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부분이 사실 이제 굉장히 넓은 영역 이야기를
상당히 이제 간추려가지고 뭐 얘기를 이제 하다가 중간에 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느낌도 좀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좀 맛배기로나마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보형물 선택에 있어서 선생님은 어떤 모형물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느냐? 저는 이제 항상 환자와 잘 매치가 되는 보형물을 찾아내는 게 그게 베스트 임플란트의 최선의 보형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